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한 번 더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17시간 가까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조용했던 곳이 한 곳 있었죠. 바로 본회의장 앞에 있는 그 국회 로텐도홀에서 홀로 농성을 하고 있었던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 공간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본회의장 안과 밖이 상당히 대비가 됐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저도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봤는데 말 그대로 조용함을 넘어서 거의 적막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가 저는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다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로텐도 홀이든 국회 앞 계단이든 광장이든 어디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회의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어제 이 한 장면에서 그대로 좀 드러난 게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그런 게 있을 때 혼자 로텐도홀에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강경투쟁은 그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항상 강경투쟁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서너 수 앞까지 내다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정치 10단이면 모를까. 그래도 한 수 정도, 두 수 정도는 내다보는 비플랜이 꼭 있어야 된다. 출구 전략.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경 이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피로감이 이제 생길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비플랜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국민적 그 궁금증이 생길 때가 됐다. 이렇게. 출구는 이미 나왔잖아요. 병원으로. 네. 황교안 대표는 그 강경투쟁의 출구가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인 것으로 나왔고 한국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아마 병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되니까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지 물론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건 결례일 것 같은 예.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결국은 출구라고 하는 것들이 병원행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전략부재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예, 지금 이제 병원행이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이제 박완수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전원에 의하면은요. 오늘 이제 뭐 14일 동안에 단식 농성을 그 국회 로텐도 앞에 농성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 피로 누적에 의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지난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8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요. 좀 전에 이동관 전 수석 이야기한 대로요. 우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게 되면 플랜 B가 뭔가는 이제 궁금한 건데요. 지난해 단식 농성이 끝난 뒤에는 뭐 당직 인선됐었고요.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도 이제 더 좀 촘촘하게 꾸렸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번에 그럼 내놓을 카드가 또 주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미 그 예고돼 있던 것인데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개정 작업을 그 준비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부터도 뭐 자유당을 연상케 한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별로 적절치 않고 더구나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황교안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또 그런 김에 뭐 새로운 얼굴들을 다시 좀 더 영입하는 작업을 겸해서 속도감 있게 이제 이 국면이 제가 보기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제 끝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제 이 필리버스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 이제 깍두기 국회라고 얘기하는 그 열리면은 살라미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두꺼운 거 열리면은 이제 표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엔 또 이제 당연히 공수처법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출구 전략으로 역시 새해 벽두에 빨리 그런 작업들을 서둘러서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출구 전략 얘기했더니 병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출구? 옆문으로 잠깐 비킨 들어갔다. 거죠. 네. 네, 그러나 진짜 출구는 뭐냐면 어떤 길을 향해서 이제 떠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새 길, 예. 바로 그것이 그 중요하다 점인데요. 이렇게 자, 보이죠. 예. 이 쪼개기 본회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죠, 물리적으로. 네. 근데 그 기간 뭐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외칠 것은 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막법 저지를 외치겠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쪼개기 국회를 해서 다 통과가 됐다고 치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 관전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저지는 더 이상 구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규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호가 규탄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재미난 게 규탄의 그러면 행위의 몸짓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게 황교안 대표가 이후에 국회 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총리 인준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장관 청문회 말고 총리만 갖고 이야기를 하죠. 총리 인준청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장을 주는 거고 총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총리는 왜냐하면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네. 계속 시간을 끌 것인가 아니면 시간 내에 그러니까 처리해 줄 것인가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의 총리 사퇴 시점이 달라지죠. 그 총리 사퇴 시점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의 지역구 출마 여부가 달라지죠. 네.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연 그럼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그럼 종로에 출마한다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자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규탄 명분을 내걸면서 총리 인준 표기를 만약에 지연시킨다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는 요즘도 한번 함께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당장 이번 30일 날 예정돼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인데요. 그거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총리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지금 한참 지금 예. 총리실에서는 청문 준비 지금 대단히 바쁘다고 지금 그러나 저는 뭐 주장이 되고 그게 있거든요. 아주 솔직히 예. 그 말씀드리면 뭐 규탄의 그 목소리는 계속 이제 높여 가겠지만은 그게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전국 그 흐름에 어차피 국회의장 지낸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낙연 총리 거취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이 총리 대행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한다고 해서 큰 뭐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총리 계실 때도 경제 뭐 별로 잘 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예, 경제부총리가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뭐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는 지금 비판을 사고 있는 이른바 현실적 대안들 있잖아요.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죠. 아예 공식으로. 네, 김재원.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현실적 대안들을 갖고 이제 선거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긍정적 그 이제 메시지를 갖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출구라고 하는 그런 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노상 얘기하듯이 선거 체제로 돌아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비토크라시 반대만 해가지고는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40% 이상을 얻을 수 없다는 맞아요. 거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예. 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김종배 평론가는 로텐도어의 적막감까지 느껴졌다 그러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300명 가까운 여야 의원들 다 모여 있었고 그 바깥에 바로 몇 미터 떨어진 로텐도어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에서 국민들한테 뭐 이미지는 상당히 크게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선거법은 날치기였다. 뭐 이런 이미지를 내세운다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로 나온 것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비례한국당 창단의 명분으로 좀 어제 그런 어떤 적막감성 시위가 뭐 던지는 메시지 연출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다면요. 네. 저는 비례한국당 뭔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바로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추진하겠다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게 옳으냐 그러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논하지 않겠고 자 논리상 이런 거잖아요. 밥을 잘못 짓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선밥 내지 탄밥을 내놓느냐라고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숟가락 들고 제일 먼저 상앞에 가서 지금 앉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잇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달려드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뭐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건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야말로 합법적 투쟁이에요. 제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그걸 뭐 비난하는 건 정치적 공세고 저희가 옛날에 보면은 바둑도 보면은 제일 약 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두기 바둑하는 거예요. 상대가 둔 그대로 수를 둬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은현 그 옛날에 그 국수가 그런 시험 바둑을 둬갖고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먼저 원천적으로 여당이 무슨 깍두기 국회니 무슨 뭐 이런저런 돌고 돌아서 결국 의석 하나도 못 줄이면서 이제 석패율제까지 무산되는 이런 꼼수를 뒀으니까 또 꼼수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두기 봐두기인데 저는 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좀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조금 훈수를 둔다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당할 때는 처절하게 당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국면에서 아예 여태까지 비례 그 한국당 얘기 물론 이제 그거는 상대를 흔들기 위한 수였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 그 탄핵 때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왜 막 그랬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처절해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번도 아주 표결할 때 처절한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꼼수 써야겠다. 이렇게 쓰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훈수라고 하는데 저는 훈수까지는 뭐 자연권에 두고 싶은 생각인데 바로 그게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합법적 저항이고 한 거다. 뭐 그 해석도 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서는가의 문제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여당이 다른 정당에서 강행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좌절 모드로 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고뇌하는 모습을 보다 나중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러니까 통과도 안 됐어요.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바로 우리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네. 이런 모양새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저는 그러니까 제기하는 거예요. 통과되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지금 통과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제 입원을 하는 이제 피로 누적에 의해서 입원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이제 그 입원하는 과정까지 본다면 제1야당 대표가요. 뭐 국민들 중에서는 뭐 측은지심이 발동하시는 우리 국민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시각도 많을 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래서 이제 25일까지 이어진 임시국회 다음에 26일 날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쪼개기 소위 그렇죠. 초당 임시국회에서 될 텐데 그럼 이번한 황교안 대표의 다음 수순은 복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다른 어떤 단식과 국회 로텐더 농성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장외투쟁일까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도도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솔직히 그건 뭐 뼈아픈 현실이지만은 그 장외 투쟁을 하고 그래서 내부 결집을 이루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나 황교안 대표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모두 전환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그 이제 95년에 그 DJ가 그 민주당을 분당할 때 욕을 엄청 먹었죠, 당시에. 근데 그날 며칠 동안 백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한쪽에다가 분당을 해서 독자 창당을 했을 때 득이 되는 점, 네. 손해가 되는 점, 이거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출구 전략이자 비플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한 계산 아래 강경투쟁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이 뭐 단식해서 다 지방자치 제도 얻어내고 한 네. 경험 속에서도 그런 치밀한 수일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이걸 막을 수 있는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남은 길은 바로 이제 전면적인 모두 전환을 통해서 뭐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뉴 황교안 플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말씀을 예. 받아서 드리는 건데요. 괜히 정치 초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초짜라는 건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은 투쟁가 모습밖에 없어요. 투쟁가라고는 어떤 이것도 좋은 편인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투쟁만 외치는 모습 말고는 지금 각인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하고 강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능수능란한 다시 말해서 대표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력에 대한 지지층의 어떤 어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반면교사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비판적인 지적 속에서 또 뭔가 힌트를 얻어낼 수도 있는 측면에서 제가 뭐 주목했던 것은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동관 전 수석께서는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치밀하고 정교하게 좀 정치하게 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장을 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뭐 감동이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뭔가 좀 쓴소리로 받아들인다면은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이제 예. 어떤 그 메시지의 전달력과 파괴력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 홍 전 대표의 그 역량이 참 뛰어난 분이에요. 입심이 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어쨌건 지금 그와 함께 당신도 험지 출마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더니 뭐 거기 일일이 대응 않겠다는 이제 저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비례대표 후순위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쪽으로 가기는 점점 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죠. 아니,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의 지금 공격성 요구를 이제 예, 네. 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남은 길은 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진짜 종로 같은 격전지 나가서 한번 저 붙느냐 아니면 아예 나는 국회의원 같은 건 패스하겠다고 생각하고 불출마 선언하느냐는 뭔가 이런 상당한 그 결단의 선택 그 선택에 이제 점점 더 몰리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 지형상.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급 전 인사들한테 당신들 험지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럼 뭐 황 대표 당신도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 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50%의 현역을 물갈이를 하고 어떤 네. 대표급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네. 거예요. 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여기 나가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좀 그 좋아하는 편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하면 네. 일동 그 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냥 어떤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왜 자꾸 여기서 빼는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치적 공격을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왜 이걸 미리 차단을 못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결기를 외치지만 정말 본인 문제에 그렇게 결기가 있는 건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건 조금 겁니다. 지켜보죠. 네, 이제 아직 이 결론이 부분, 난 게 아니니까. 어제 이제 큰 정치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 통합의 어떤 밑거름이 되겠다고 출범했던 국민통합연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이제 한국당이 이들과 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넓힐 움직임이 좀 취재가 됩니까? 예, 저는 뭐 저 이미 상당 부분 그런 이 공감대를 저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저희가 어제 이제 배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그 김평론가는 약간 분열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는데 둘 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두 세력이 어느 정도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 둘 다 좀 심하게 둘 다 망한다는 거를 뻔히 알 만한 이건 간단한 산수거든요. 네. 정치에서는 필요가 있으면 거의 반드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만 그 짧게 덧붙이면 국민통합연대가 얼마나 그러면 뭐 국민 더 좁혀서 보수층한테 그러면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 후반기지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또 어필해야 되고 지지를 끌어내는 건데 저는 첫 발부터 삐끗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초청 축사 가운데 정광훈 목사가 네, 나와가지고 좀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어보다 정광훈의 이름이 아마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여기서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이 국민통합연대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지워버린 점 내지 설령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더라도 이미지를 더 씌웠던 점 저는 이거부터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정광훈 목사도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고요. 또한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1번 주자 뭐 주호영 의원, 그다음 뭐 두 번째로 등장해 권성동 의원도 또 그 행사장에서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